자, 매매입니다. 매매는 쌍무계약 중에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계약이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되죠. 재산권을 이전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낙성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요물계약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되겠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무슨 관계에 있어요? 동시에 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인 것이고, 또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겠죠. 그리고 특별한 형식 필요 없습니다. 분류식 계약이고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면 그건 틀렸다. 그렇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분류식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에 해야 될까요? 매도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하죠.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유상계약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매도인의 담보책임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이건 프린트까지 나눠드렸죠. 그렇죠? 아유, 이건 아주 간단하게 끝나겠네. 이거는 쌍무계약이니까 서로 간에 무슨 행위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있다. 이 동시행과 매도인의 담보책임 요거 두 개를 여기서 시험 보는 거예요. 두 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봐야 될 거는 예약 있죠. 예약. 예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계약금 계약 있잖아요. 계약금의 효력에 관해서 보시고, 세 번째 동시이행, 네 번째 매도인의 담보책임,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두 문제 내지 세 문제인데, 세 문제 나오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 나오고 둘 다 나오는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이게 거의 나오죠. 이게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는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세 문제 나오면 두 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먼저 예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약은 다 채권 계약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 탁탁 못 맞춰.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예약은 이것만 들어가면 무조건 다 채권 계약인 거예요. 그럼 예약을 한다는 얘기는 예약이 체결이 되고 본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시면 예약을 먼저 하죠. 어떤 예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본 계약은 어떤 형태의 계약이든 관계없어요. 가족법상의 계약이든 채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든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든 본 계약이 체결이 되죠. 본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예약을 하고 본 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채권을 예약 완결권이라고 해요. 이 예약 완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약 완결권을 당사자 쌍방이 모두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걸 쌍방 예약이라고 얘기해요.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이걸 일방 예약이라고 합니다. 또 예약 완결권 행사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면 쌍무 예약이고, 일방 당사자만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면 편무 예약이라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매매의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의 의미는 일방 당사자만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본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그죠?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걸 뭐라 그러죠? 형성권이라고 얘기하죠. 이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뭐예요? 채권이잖아요. 상대방에게 본계약 체결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죠. 네, 채권입니다. 채권이면서 이 채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니까 일종의 형성권이네요. 이 채권이니까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할 수 있겠죠. 또 예약 완결권은 지금 생긴 권리가 아니라 나중에 권리가 확정적으로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관한 것이면 가등기도 할 수 있고, 부동산에 관한 예약 완결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가등기에 또다시 가등기, 부기등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형성권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행사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척기간은 약정을 한 경우엔 그 기간, 조금 아까 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최장 몇 년이라고요? 10년. 그런데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장 10년을 반드시 준수해 줄 필요는 없고, 상대방 최고에 의해서 소멸할 수도 있다죠. 그래, 상대방이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해서 최고했고 그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약 완결권은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약이다라고 하는 건 채권 계약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거 양도할 수 있느냐 요거고, 그 다음에 행사기간 최고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다 요거 하나 하고, 아니면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법률행위의 종류 쪽에서 나와요. 법률행위의 종류 쪽에서 다음 중 법률행위의 성질이 다른 것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매매의 일방예약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단독행위 쭉 나오면서 매매의 일방예약 이렇게 나오면은, 매매의 일방예약도 단독행위예요, 아니요? 아니죠. 또 자신이 없어진 거야. 앞에 조금 아까 몇 번 입으로 얘기했는데, 예약자 들어가면 다 뭐라 그랬어요? 채권계약이라고 얘기했잖아.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든 관계없이 예약자가 들어가면 다 뭐라고요? 채권계약이다. 혼인의 예약은 채권행위요, 신분행위요? 채권행위라고. 혼인의 예약은. 또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 채권행위요. 혼인의 예약은 약혼했다는 얘기잖아요. 약혼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혼인합시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겼지, 약혼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 거예요 이제부터? 결혼해도 내 거 아니야 그거. 밖에 나가면 다 남의 거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오픈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약혼했다고 해서 혼인하기 전까지는 서로 간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죠. 신분관계가 아니야. 약혼하고 혼인하기 전에는 남자는 딴 여자하고 나이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딴 남자하고 나이트 갈 수 있다고. 나이트에서 서로 딱 만났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손가락질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서로 시간 지켜서 이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쿨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서로 깨버리면 되는 거야. 자, 이게 예약하고 관련된 거고요. 계약금 한번 볼게요. 계약금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 이제 예약에 관해서도 매매 예약은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유상 계약이 다 준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약금도 마찬가지죠. 계약금도 모든 유상 계약에 주로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근데 계약금에 관한 내용도 매매에서 규정하고 모든 유상 계약에 준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계약금이다 라고 하는 건 별도의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이 계약금인 거예요.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한번 할게요. 매매 대금이 2억짜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합의가 계약이죠. 그리고 합의의 내용에 따라서 중도금 약정할 수도 있고 잔금 지급기를 언제를 하자라고 잔금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계약을 성립했는데,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주면 되는데, 특별히 매일 거기가 낙내 3번씩 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목적물 인도는 거의 100% 정도 인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중매매만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매매 대금이라고 하는 게 이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가끔 있죠. 그러니까 불안한 건 매도인이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읍시다 라고 하는 계약금 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이 계약금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건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본 계약에 종된 계약이죠. 그래서 본 계약과 독립된 계약이란 뜻은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본 계약 체결하고 한참 있다가 계약금 계약을 체결해도 가는 게 없다. 반드시 동시에 체결할 필요 없어요.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금 계약에 흠결이 생겼다라고 해서
본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본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이 돼서 소멸하게 되면 종된 계약도 같이 소멸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흠결이 생겼다고 여기 영향 미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본계약에 흠결이 생기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을 주고받자라고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되죠. 이것도 계약이니까. 근데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대로 급부 내지는 이행까지 있어야 그때 성립하는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을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계약을 저기서 낙성 계약이라고 했는데 합의하고 급부까지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니까 이거는 무슨 계약이죠? 요물 계약이다. 그렇죠? 요물 그러죠? 들었다 놨다 하잖아. 그거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요. 그래서 계약금에 관한 합의가 몇 퍼센트? 10%가 있었다. 그럼 급부도 얼마 해야 되는 거야? 10% 해야 된다고. 근데 계약금에 관한 합의가 20%가 있었다. 그런데 급부는 10%만 했다. 그럼 계약금 계약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러니까 20% 주기로 하고 오늘 10% 주고 목요일날 나머지 10% 주기로 했다. 근데 목요일날 10%를 안 가져왔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거죠. 그럼 저 본계약 가서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전혀 별개의 독립된 계약입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정할 수는 있겠죠. 특약으로 계약금 계약이 이행기일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본계약도 해지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그럼 본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계약금의 종류는 계약금은 어떤 성질을 갖느냐? 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활용하는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하는 증거금으로서 계약금의 효력도 있는 것이고 계약을 해제할 때 활용하는 해약금으로서 효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약금, 즉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자라고 하는 특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계약금이 증약금으로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이거는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는 언제나 계약금은 증약금이겠죠. 그런데 해약금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할 수도 있고 해약금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 제565조에 의하면 비록 임의 규정이지만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 기타, 유가물을 교부한 경우에 반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여기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당사자 간에 아무런 반대 특약이 없으면 민법의 임의 규정이라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반대 특약이 없대요. 없다고 한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하겠다. 왜? 민법 제565조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임의 규정은 그거예요. 임의 규정은 어떠한 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서로 간의 권리는 정해줘야 되는데 합의가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임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는 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그때는 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위약금은 특약을 해야 되는데 특약을 하는 방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위약 벌로도 특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특약했다. 그 의미는 계약을 위반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하고 계약금을 비교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보다 크든 계약금이 손해보다 크든 관계없이 계약금 전부를 손해배상 예정으로 몰취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 예정으로 이게 몰취가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더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데 다만 감액은 또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감액 청구나 감액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는 거의 없는데 계약금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처럼 그냥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그 문제가 안 되는데 계약금을 20% 내지는 30% 정도를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고 실제로 20% 30%를 교부했는데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계약금을 몰수하고 있는 겁니다. 몰수할 때 이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때는 감액 청구에 의해서 감액도 가능하고, 그러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쌍방의 합의가 없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너무 많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약벌이다라고 하는 거죠. 위약벌은 사적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정한 거예요. 벌금.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이라고. 개인끼리 거래하면서 벌금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래 개인이 개인에게 벌금 부과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거래 관계상 거래 내용을 위반해서 손해가 생기면 이 정도 벌금을 내자라고 약정을 할 수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끼리. 아시겠죠? 위약벌을 했는데, 위약벌은 행위 위반에 대한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금 몰수하고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계약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도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이거는 많다라고 하더라도 감액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일방 당사자에게만 위약금이 많이 부과가 되면 이거는 103조 내지는 104조에 의해서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 이 집 얘기. 집사람이 이거 보고 어떤 사람이, 예, 이 동네에 여기 사시는 어떤 분이 니네 신랑 여기서 강의하더라. 그러니까 뭐 저 대전에 어디 온다고 그러더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저께 일이지. 그저께 어버이날이라고 여기 이렇게 왔는데 거기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래 이름이 비슷하길래 네 신랑인 줄 알았다야. 근데 야, 네 신랑 좀 가만 놔둬라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너 때문에 죽겠다고 맨날 수업 시간에 너 욕한다. 내가 한 번만 더 욕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욕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일입니다. 그죠? 욕 안 했습니다. 이거 얘기했어. 위약벌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약금에 관한 특약을 했어요. 그냥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라고만 했지 특별히 위약벌이다 라고 정하진 않았대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이다 라고 했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줘야 돼? 위약벌로 해줘야 돼요? 그래요. 위약금에 관한 특약은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뭘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약금은 언제나 계약금의 증거금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해약금이다라고 하는 건 계약을 해제할 때 약정해제 사유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죠.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고요. 방법은 그래요. 그러면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계약금을 교부한 교부자와 계약금을 수령한 수령자가 있으면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뭐 하면 되는 거죠? 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때는 포기의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된대요. 수령자는요,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줘야 되는데 배액을 어떻게 여기 현실적으로 상환해 줘야 됩니다. 주디만 갖고 안 된다고 얘기했죠. 다만 배액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했답니다. 상대방이 수령, 즉 계약금의 교부자가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공탁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공탁할 필요까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래요. 이게 이제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요거하고 관련돼서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을 교부받았는데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그 해제할 수 있는 시기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만 할 수 있느냐,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언제?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 받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입 꽉 다물고 뭐라고 얘기하나 듣고 싶어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읽어보면 돼. 전혀? 이것만 봤어? 앞에 게 더 중요한 건데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게 누가 이행에 착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와 무관하게 이행에 착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해약금으로 해서 해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건 관할관청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이든 허가받기 전이든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그 배액을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이라도 그 누구라도 아직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허가구역 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는 게 조금 있어요. 몇 개 있는데, 사례 문제로 전에는 굉장히 단골로 잘 나왔던 게 있어요.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2억에 매매하기로 했고, 계약을 체결했고, 중도금 중 일부를 주기로 했고, 잔금을 이때 주면서 이전 등기까지 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가격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40%가 올랐네. 그러니까 2억 8천이 돼버린 거예요. 계약금 얼마 받았을까? 그러니까 2억에 10%면 계산기 빨리 꺼내봐요. 그러니까 얼마 받았을까 그러면?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빨리 얼마인가. 2천만 원 받았겠죠. 2천만 원 받았는데 받고서 며칠 있다가 가격이 쭉 올라갑니다. 2억 8천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 전화한 거야. 야, 너 요즘에 거기 부동산 가격 치솟는 거 알지? 그래요? 얘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자기가 산 집이 가격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는 아마 이때까지 계속 클릭할걸? 그렇죠? 이건 모를 수가 없어. 얘 지금 땅에 누워있잖아. 좋아서 막 떼굴떼굴 굴러요, 요즘에. 그런데 모를 수가 없지. 근데 전화 왔는데, 알아, 그럴까? 아니죠. 그래? 그러죠? 그런다고. 가격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계약 매매 대금을 증액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뭐래요? 무슨 소리니? 계약을 지켜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 그러면 내일 만나. 계약을 해지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런 건 전화로 하지 말고 만나서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가. 그렇죠? 그래서 내 이제 그 다음날 만났네요. 만났는데 얘가 얼마 갖고 왔어? 4천만 원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주니까 얘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면서 너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 어저께 이미 중도금 중 일부를 줘버린 거야. 1차 중도금을 줘버린 거예요. 줘버리니까 얘가 무슨 강아지 풀을 그렇게 뜯고 있냐고. 그죠? 내가 어제 해지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냐. 그리고 배액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소송으로 간 겁니다. 소송으로 갔는데 얘가 내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가 아무런 대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해제가 안 돼요? 그랬더니 안 된대죠. 네가 해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주디만 갖고 한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법정에서 니네 둘이 친척이지 막 그러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뻘떡 일어난 거야. 뻘떡 일어나고 참 이날 주기로 한 건데 지 맘대로 왜 일찍 주고 지랄이냐고 또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판사가 이행기일을 정해놨다 하면 이날까지 이행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날에만 이행하기로 특약이 없었으면 이날 이전에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이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때 더 떼굴떼굴 굴르다가 법원 그 경리한테 쫓겨났죠. 그래, 법원 경찰한테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대로 시험에 나옵니다. 2개 정도가요. 여기서 사례 문제로 나오면 이걸로도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계약금에 관한 내용 다 했네요. 여기서 최소한 이 계약금 이거 정도는 매매에서 세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고,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우리 매매를 한번 가면요. 매매, 그랬어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하고 약정함으로써 생긴다고 하고 있어요. 법적 성질은 유상계약이죠. 유상, 쌍무계약이고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현실매매. 자, 이런 매매도 있지만 현실매매는 가서 물 사오는 거 있죠. 물 사오는 거 현실매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계약은요,
현실 매매라고 안 그러고 계약 먼저 체결하고 이행기가 한참 있다가 이행하기라는 이런 계약이잖아요. 이런 계약도 보통의 계약이지만 현실 매매는 가서 물 사오는 거고 현장에서 대금을 주고 현장에서 바로 물건을 인도받는 계약이거든요. 이걸 현실 매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매 성립이에요. 매매 성립에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줄쳐놨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세부 사항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행할 거냐 이건 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이행할 거냐라고 하는 건 정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이행기일이 정해지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재산권을 이전하겠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류식 계약이라 그렇습니다. 재산권 이전인데 재산권은 현존하는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생길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거기 3번 줄쳐놨죠? 3번인데 이걸 뭐라 그래요? 기대권, 희망권. 기대권, 희망권, 예약상 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전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금의 지급인데 대금은 매매 대금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된다. 금전이 아닌 기타 재산권이면 이건 뭐가 되죠? 교환이 된다. 매매 계약 비용의 부담,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죠. 자, 매매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매수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똑같죠. 누구도 우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비용도 같이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거기 뭐 계약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수인이 자기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죠. 그 무효등기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매도인이 의무 이행 비용이거든요. 이거 말고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쌍방이 같이 부담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매매 예약이죠. 매매 예약은 중요한 말이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죠.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본 계약이 어떤 계약이든지 관계없이 매매 예약은 채권 계약이다. 근데 매매 일방 예약은 뭐예요? 단독행위죠. 채권 계약입니다. 매매 일방 예약은 매매 일방 예약에 의해서 생긴 예약 완결권은 뭐예요? 그게 단독행위지. 뭐든지 다 예약 완치. 채권 계약이야. 예약 완결권 요거는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라니까. 다시 큰일 났다. 이 정리 안 됐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자, 다시요. 앞에 뭐가 붙든 예약은 다 뭐예요? 채권 계약이고 매매 일방 예약에 의해서 생긴 예약 완결권은 재산권으로서 형성권이라고. 아시겠죠? 네. 그냥 편한 거 하나씩만 하는구나. 하나씩만. 둘 중에 하나씩만. 예약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방 예약과 쌍방 예약, 예약 완결권을 누가 갖느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양쪽 가로 3번에 매매 일방 예약이죠. 그래서 564조에 보니까 매매 일방 예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 이게 예약 완결권 행사죠. 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데 전항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에 이제 법조문 그거고 오른쪽에 예약 완결권입니다. 예약 완결권은 기억의 맨 뒤에 있는 그 성질은 뭐다? 형성권이고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가등기할 수 있고 가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예약 완결권 재산권입니다. 양도성 있죠.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양도 시에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죠. 니은에 나와 있죠. 니은에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은 형성권이니까 최대 10년이잖아요.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약정한 경우에 약정한 기간으로 정하면 되고 약정하지 않았을 때 최대 10년이라고 하는데 디귿하고 리을 체크해놨죠. 약정이 없는 경우에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리을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경우에 예약 권리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매매 예약을 하고 목적물은 이거를 사기로 한 거야. 이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목적물 벌써 인도 받았대요. 그럼 이미 본계약도 없이 이행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행을 받았는데 주세요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때 받으면 주세요라고 하겠지만 이미 받아놨다니까. 이걸 받는 걸 목적으로 해서 예약을 했고 나중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그때 받으면 되는데 그 전에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척기간 도가로 소멸해버렸다라고 판례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행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그 도가 여부는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이다라고 하는 의의는 이제 읽어보시고, 계약금의 성질은 요물계약이죠. 요물계약이고 독립된 계약이면서 종된 계약이다라고 해서 독종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독종계약이다. 여기 보시면 계약금 계약은 독립된 계약이다. 주된 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종된 계약이죠. 따라서 주된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실효가 돼서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종류는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으로 나눠지는데 해약금은 반대 특약이 없을 때, 위약금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거기는 니은도 추가적으로 체크해 놨잖아요.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한 특약은, 그러니까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으로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없는 거예요.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리을에 그러한 특약은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손해배상 예정인데 거기는 2, 3, 4번 체크해놨죠. 손해배상 예정으로 정한 경우에 실손해와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해요?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반대로 부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위약금 약정하더라도 해약금으로서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계약금이 위약금과 해약금을 겸하는 경우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를 하면서 해약금이 과다하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인정하여 과다한 일부를 감액하여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줬을 때, 계약금을 너무 많이 줬을 때 10% 정도 준 거 가지고는 돌려받을 수 없어요. 판례가 여태까지 보면 20% 저기 일산에서 몇 년 전에 한 15년쯤 전에 일산에서 계약금을 30%를 줬는데 이행하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계약금을 30% 준 이유는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체인점으로서 큰 편의점을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그 건물 잡으려고 걔네들은 막 30%씩 막 이렇게 집어넣어요. 30% 집어넣고 딴 데서 못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잡아놓고 그 본사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점주에게 자기네가 자리 좋은 데를 먼저 잡아 한 30% 정도 주고, 그리고 점주에게 자기네가 또 다시 권리금 거기다가 바닥 권리금 붙여갖고 또 이렇게 걔네들이 임대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잡아놨는데 거기에 뒤에 있는 그 개발 계획이 장기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입장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에 있어서 30% 다 못 준다라고 하는 게 종전의 판례였다고. 그런데 그 판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일부는 돌려받을 수도 있다. 너무 과다한 경우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가당한 경우엔 직권으로도 감액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약벌입니다. 위약벌은 개인끼리 벌금 정한 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위약벌의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직권으로 감액할 수도 없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경우에, 우리 집 같은 경우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거죠.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인데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565조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551조 규정은 즉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이죠. 전항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약정 사유를 정해 놓은 거죠. 거기다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도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넘겨보시고요. 자, 행사 방법이 나오는데, 행사 방법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니은의 교부자는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금 포기의 효력이 바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교부자는 이미 해약금을 줘놓은 거잖아요. 근데 수령자는요, 해약금을 받아놨죠? 받아놓은 건 지 돈이요, 남의 돈이요? 남의 돈이니까 그건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도 그만큼 해약금 손해가 생겨야 되겠죠? 어떤 분은 아유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손해네요 라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뭐가 손해야? 받아놓은 건 내 게 아니고 남의 거잖아요. 그럼 그거 돌려주고 그만큼 자기도 손해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액을 상환하다라고 하니까 꼭 내 걸 2배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아마 드는가 봐요. 근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배액 이행 제공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행사기간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행에 착수한다는 얘기는 중도금 중 일부가 교부가 됐다,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가 교부가 됐다, 이런 게 이제 이행에 착수인데, 그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하였다면 이행에 착수한 자 스스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겁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니은의 당사자 중 일방은 그 누구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말하는데,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더라도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그 누구도 더 이상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인데,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대요. 계약금 계약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죠?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도 계약 합의만 했지 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계약금 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의 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위 약정이 없었다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지할 수 있을 것이겠지만, 줄칩니다. 거기서부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계약금 계약은 아직은 성립하지 않은 거겠죠.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행기 약정이 있어도 당사자 채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라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지급한 경우엔 이런 적법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매매계약 체결 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매매대금 증액을 요청했고, 매수인이 이에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한 경우에 이후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얘기한 거 여기네, 여기. 그래서 판례 2개 섞어 놓으니까 이거 얘기죠. 이거 얘기고, 저게 저렇게 해서 사례를 섞어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과인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돼도 계약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는 거예요. 디귿에 보시면 계약금이 교부되어 해약금 위약본료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이는 약정해제 사유여서 이에 대한 계약 해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세요. 약정해제 사유를 정했다는 거야. 지웠다 아까. 약정해제 사유를 정했답니다. 계약금 계약을 했대. 그럼 약정해제 사유를 정한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약정해제와 무관하게 당연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약정해제 사유를 정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대요. 그럼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이라도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해제 사유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그 근거를 달리하므로 약정해제 사유를 정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법정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혀 별개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원래 어떻게 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이행되면 계약금은 반환해 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넘겨보실게요. 이제 매매의 효력이죠. 매매의 기본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매매의 효력은 일단은 뭐예요? 낙성계약이니까 합의만 가지고 성립하는 거고, 분료식 계약이니까 특별히
형식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죠?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에 이행돼야 된다.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동시에 이행이 돼야 되고, 유상계약이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에 관해서는 조금 쉬었다가 계속할게요.